50 이후에 섭 잘못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폭발해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폭발들이 일어나요. 노후 빈곤으로 직행하는 길입니다. 이때 한번 실수를 하잖아요. 왜 치명적이냐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다른 것들 다 치우고 딱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뭐 거대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남서울대학교에서 스마트팜 유통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는 정선영입니다. 제가 아마 2020년도에 퇴직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저를 아마 기억하는 거는 인생 이막에 대한 설계를 전문가로서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2020년부터 한 5년 동안 계속 제가 끊임없이 제 스스로를 개발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 교수로까지 퇴직자에서 대학 교수로까지 전환해서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퇴직이 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예.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됐으면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앙이란 이야기가 되게 좀 인상 깊게 느껴졌었거든요. 퇴직이 어떤 사람한테는 재앙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앙으로 빠지지 않고 축복으로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하는 부분들은 그거에 대한 것들을 딱 한마디로 정의해서 내린다고 그러면 준비인 것 같아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안 되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재앙이냐 축복이냐로 그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 드리는 부분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준비할 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째서 못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퇴직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준비해둔 걸 갖다 시작하느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축복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만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노후 생활도 오히려 전 솔직히 말하면 직장생활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말 그대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 그런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무서움들 때문에 두려움에 많이 떨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늘 저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앙이 안 되는가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된 일자리에서 이제 이탈하게 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49.3세가 아마 맞습니다.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좀 4050 세대한테 좀 닥치는 위기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라는 말과 단절이라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위기는 준비되지 않는 퇴직 이후에 자유가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은 현금 흐름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빠져버린 현금 흐름의 단절. 그래서 두 단어 자유와 단절에 대한 것들을 깊이 새기고서 하신다고 그러면 이 위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퇴직하고 나면 월급이 빠져버린 상황에서 어쩌면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극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에요. 대개가 49.3세면 애들이 대학을 막 들어갔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이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교육비에 대한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때쯤이면 보통 부모님들이 한 80대 정도 되잖아요. 그게 80대 정도 되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몸에 어디가 안 좋아하셔가지고 요양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출이 의외로 정점에 올라가는데 그때 이 시기에 소득이 딱 끊겨버리기 때문에 이 소득이 끊겼다는 얘기면 현금 흐름이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이 단절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때 시기가 딱 위기인 것 같아요. 49.3세부터 65세, 요즘 이제 64세가 되겠죠. 64세까지 이 그러니까 소득의 절벽이 발생하는 이 구간들이 존재하는데 이 구간에서 빠지게 되면 버틸 수 없게 힘든 구간으로 사회에서 밀려나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준비되지 않는 자유. 저도 준비되지 않는 자유를 경험한 세대로서 진짜 5년 동안 경험을 했는데 그걸 벗어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이 월급 그래서 현금 흐름이 끊어지는 이 단절 부분은 굉장히 힘들게 다가오기 때문에 4050에게 저는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는 명심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어찌 보면 재앙으로 갈 수 있고 현금 흐름이 끊겨진 단절은 재앙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금 흐름의 단절이 재앙이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유, 준비되지 않은 자유라고는 했지만 자유가 재앙이 된다는 게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리거든요. 40대에 좀 퇴직하게 되면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좀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퇴직하게 되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늘 문제였는데 40대 퇴직을 딱 하고 나면 시간이 24시간이 나한테 고스란히 다가오는 것들이 이 무게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가야 할 데가 없는 것들이 그렇게 주어진 자유라는 건 우리들을 갖다 얼마나 압박하는지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깨어나서 눈에 떴는데 해야 할 일이 없다. 이때 느끼는 절망감은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자유. 그래서 그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자유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24시간 하루를 직장에 다니면서 일할 때 아닌 경우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들이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만 가보세요. 아, 사람 미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갖다 성취감을 갖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누리고 있는 자유는 얼마나 무서운 압박감인지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유라는 얘기를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은 자유에 뭐가 포함되냐면요. 미래가 불확실하면 더 이게 자유가 더 쉴 수가 없어요. 꼭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 것들이 그 압박감이 오듯이 준비되지 않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오후를 즐기고 있는 거가 똑같아요. 불안감 때문에 아주 미쳐버려요. 그래서 뭘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마음속엔 걱정만 내일 뭐 하지 이런 걱정만 가득하게 이게 퇴직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준비되는 자유의 실체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일요일 오후라고 딱 보시면 돼요. 퇴직 후에 명함의 유효 기간이 있는데 네. 이게 얼마 안 간다. 네. 요거 좀 어떤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 있을 때는 뭐 부장님 얘기 듣고 뭐 저도 이제 상무님 얘기 직함을 대우받고 있으면 이것들이 영원할 줄 알잖아요. 근데 이 명함을 딱 내려 퇴직하고 나면 제가 보기엔 퇴직하고 난 다음에 길어야 6개월인 것 같아요. 6개월도 안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퇴직하고 퇴직됐다는 걸 갖다가 소문이 퍼지니까 뭐 그다음부터 한 80%는 다 연락 다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20%도 그중에서 한 19%는 한 6개월 내에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장 안에 가지고 있던 그 명함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직장에 있을 때 형님, 동생 하면서 그 진짜로 넥타이 둘러매고 저희 때는 그랬으니까 넥타이 둘러매고 그렇게 해왔던 그 모든 관계들의 것들이 사라지듯이 명함은 그 순간에 딱 내려놓는 순간에 그건 진짜 종이 쪼가리 하나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 조직의 후감으로서의 나를 빨리 내려놓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인간 정선용이라는 사람으로서 실력과 매력을 쌓아가야지 그거에 대한 유효기간이 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에 때문에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들이 꼭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고위직에 계신 분들, 뭐 부장급 이상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회사 내 포지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했었잖아요. 그게 아마 지금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인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명함이 가지고 있던 위력들을 딱 놓는 순간에 밖에 나와서는 오히려 더 비참해요.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퇴직 이후에 가장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요. 오히려 더 과장이나 대리로서 퇴직한 사람보다 부장이나 아니면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퇴직 이후에 더 힘들어해요. 명함의 유효기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함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인간 본인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실력과 매력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이름 자체가 명함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잃을 게 많아서 더 고통스러운 게 아닌가. 그렇죠, 맞죠. 잃을 게 많다는 건 그렇죠. 완전히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이게 위에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임원들은 대부분 다 그 전날에 통보하면 그 다음날에 짐 싸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직원인 경우에는 퇴직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그러니까 정년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이전에 퇴직을 시키려고 그러면 나갈 수 있는 압박감을 가하면서 퇴직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과정들이 그래도 정해져 있는데 임원들 같은 경우는 통보하면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통보하면 바로 나가는데 그 전날까지 상무님 얘기 듣다가 딱 나가면 아무개 씨 이렇게 씨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갖다 감당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준비하는 부분들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이 없이 그냥 막상 툭 해서 맞으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준비하고서 배에 힘을 주고서 펀치를 맞으면 이걸 갖다 견딜 수 있는데 힘 안 준 상태에서 한 대 툭 맞잖아요. 그러면 가벼운 펀치에도 푹 쓰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퇴직이라는 걸 힘을 주고 준비를 해놓는 것들이 왜 필요하냐 그 얘기를 한마디로 한다면 권투하고 똑같아요. 힘을 주고 때렸을 때는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데 그냥 힘이 빠진 상태에서 넋 놓고 있다가 근데 툭 맞으면 진짜 급수 맞으면 죽음으로도 이르러요. 퇴직 이후에 진짜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걸 갖다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이라는 게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퇴직 이전까지는 계속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관계잖아요. 어떤 대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그쵸. 취직을 한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이거는 새로운 세계를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기류를 타고 가는데 최초로 만나는 게 뭐냐면 퇴직이에요. 퇴직은 하루하루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기류를 만나는 거예요. 이때 잘못 맞으면 진짜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명함을 높은 고위직 명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히 준비를 더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예전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우울감을 넘어서 불면증까지 좀 네. 시달렸다. 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다더라고요. 아, 대부분 다 겪어요. 저도 그런 걸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심지어는 회사에서 퇴직당해서 회사에서 내가 맡고 있던 직책이 사라진 건데 내 집에서 가장으로도 역할도 사라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역할만 사라진 게 아니라 가장으로서 역할이 사라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 존재감이 다 사라진 것 같고 그건 또 부모님 앞에도 죄송해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한테 나 퇴직했다는 사실을 좀 오랫동안 숨겼어요. 왜냐면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가져왔던 역할들이 그동안에 보니까 직장 내에 있는 누구누구 부장님, 누구누구 상무님 이거에 내 역할이 다 사회적인 역할부터 그 가정 내의 역할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몰입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할이 상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침마다 사실은 그 아침마다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뛰면서 그때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공허감을 느끼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려고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아침마다 내 스스로한테 되물으면서 내가 그래야 할 이유는 없는 건데 왜 이러냐 이런 질문들을 갖다 수없이 했는데 이게 질문을 한다고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머릿속에 그게 거의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역할의 상실감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우울감, 불면증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에는 거기에 자꾸 빠져들게 되면 진짜로 동굴 안에 완전히 갇혀서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그 여자분들은 좀 다른데 남자들은 이상하게 힘들거나 뭐하면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 버리는 습성이 있는데 저도 약간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성 때문에 역할이 상실되고 나니까 진짜로 내 방 안에서 그 침대 안에 누워가지고 꼼짝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시체처럼 꼼짝을 하기 싫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역할을 상실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회사에 있는 역할로 모든 게 다 집중돼 있다가 그게 딱 없어지는 순간에 내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친구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 역할마저도 내가 상실한 듯한 이런 느낌을 들기 때문에 그래서 불면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한테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겪어보지 않았지만 공감이 되는 게 네. 인생이 쫓아온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 쫓기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많이들 하시는 것들이 뭐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든가 상가를 분양받으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후회하시는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이거 같아요. 그 상실감을 가지면서 뭔가를 갖다가 빠르게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 서울 자가 대기업다 이런 김 부장인가 거기서도 보니까 그 모습이 저거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뭔가 빠르게 보여주고 싶어요. 날 쫓아오는 회사한테 나를 갖다가 못 믿고 있는 뭐 가족들이 걱정하는 눈빛 이게 저를 못 믿는다는 신호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그리고 친구들한테 내가 진짜 뭔가를 할 수 있는 놈이야 이걸 갖다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게 뭘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조급증이라는 게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실수가 대부분 일어나는 게 언제냐면요. 퇴직 후 1년 내에 했던 것들에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퇴직 후에 1년 내에
뭔가를 조급하게 했던 것들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나타나요. 그 조급하게 열려있는 문들은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문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덫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내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덫이 다 돌아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공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한테 쉽게 열려져 있는 문이라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한 덫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위험이 없이 큰 걸 갖다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인생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급함에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퇴직금을 가지고서 종잣돈 삼아서 요즘 다 그런 데로 치킨집 아니면 커피 전문점 이런 부분들을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데를 들였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진짜로 맹수들이 가득한 정글에서 진짜 물어뜯기기 딱 좋은 순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생의 본능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닐 때 너무도 순둥이처럼 자란, 순둥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온실 속에 자란 화초라고 하는데, 온실 속에 화초라 이쁘잖아요. 잘 자라가지고 이쁜데 야생에 나오면 다 얼어 죽게 돼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내나 1년 정도까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창업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오히려 그러니까 노후에 꼭 필요한 자금을 갖다, 노후 자금을 갖다가 순간에 날려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노후 빈곤으로 직행하는 길입니다. 이때 한번 실수를 하잖아요. 왜 치명적이냐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 사회가 청년들한테는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왜냐하면 청년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데, 50대 이후에 이렇게 한번 실패를 맞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게 그 데미지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걸 갖다가 발판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한번 데미지를 그렇게 입잖아요. 퇴직금 가지고 이런 상처를 한번 입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걸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나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조금은 유보해 놓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가장 문제시하는 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 1호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그건 뭐 1년 정도 지난다고 세상 안 바뀌어요. 근데 조급함 때문에 뭔가를 갖다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루하루를 충실하는 것들로 스스로를 갖다가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뭔가를 거대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를 잡으려고 하는 형태로 방향을 바꾸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급함, 이게 가장 위험한 적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급함이 있어도 네. 사고를 칠 만한 돈이 없으면 사고를 못 칠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아닙니다. 네.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급함이 있으면 남의 돈을 빌려다가 또 사고를 치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없으면, 이게 또 종잣돈이 있는 사람은 종잣돈을 갖다 버리는 수준인데, 그게 아니라 남의 돈을 빌렸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인 일까지도 쫓기게 되면 하게 돼요.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쫓기잖아요. 코너로 몰리게 되면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 어떠한 일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실은 거기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나를 갖다 지켜보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저는 그 얘기를 퇴직을 바로 하신 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퇴직 후에 이 조급증 때문에 오히려 섣부른 판단해가지고 일을 갖다 망치는 분들이 있고요. 한 축은 또 퇴직 후에 그동안에 너무 내가 고생해서 살아왔으니까 나한테 뭔가를 보상을 해주겠다고 뭐 여행을 가고 뭐하고 하면서 퇴직 이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준비할 수 있는 리듬을 또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조급한 것도 문제이고 너무 여유 있는 것도 문제이고, 기본적인 것들은 그 경계선까지에서 중간에서 조정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소득이나 어떤 현금 흐름도 많이들 좋아지셔가지고 그래도 완전히 뭐 물푼급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한 5억이 계좌에 있어도 그게 결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해주셨는데, 5억을 계좌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5억 정도의 기본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 모으길 정도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굉장히 고위직일 거예요. 아니면 장사라든가 뭐를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거기서 빠져나온 상태인데, 이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만큼 지출이 커요. 그리고 지출이 커서 그때 당시에 뭐 수입이 없는 이 상태에서 5억 정도는 생각보다 큰 돈이 아닌 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게 이미 지출을 해왔어요. 자녀의 결혼 지원부터 예상치 못한 질병, 그다음에 물가 상승까지 있고, 그리고 고정적인 생활비를 감당하다 보면 사실은 5억 정도라도 그 연 5천만 원씩이잖아요. 10년 버티기 쉽지 않아요. 5억으로 10년이 쉽지 않을 게,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왔던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현금 흐름 안에서의 5억은
진짜 큰 돈이에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의 5억은 그냥 녹아내리는 얼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녹기 시작하면 쑥 녹아버려요. 이 물속에 얼음 딱 떼어놓으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얼음도 마시에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언제 녹는지 아는데 쓱 녹아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있어서 든든하다 생각하실 게 아니라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흐름이 있었을 때 그게 크지 않아도 돼요. 5억 정도가 있다면 크지 않아도 되는데 뭐 진짜 연봉 한 3천만 원이니까 월 200, 300 정도만 벌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5억은 크게 작동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다 그러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큰 돈이 아니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노후 빈곤을 다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 돼 있고 기본적인 그 퇴직 이후에 삶의 운영 형태 그러니까 설계 방식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내 생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자산이 5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 5억 가지고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쫓기는 삶에서 내리는 선택들이 좀 불행을 만들고 재앙을 부른다. 뭐 이런 말씀들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렇게 쫓기지 않는 삶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면 좀 깨달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퇴직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삶의 군더더기들을 좀 걷어내야 됩니다. 생각보다는 퇴직 전에 삶의 군더더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삶의 군더더기 중에 가장 심한 부분이 뭐냐면요. 불필요한 지출 구조가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차 그리고 외식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생활의 패턴들이 이미 다달이 월급을 받으면서 뭐 1억 이 정도를 받았던 분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에 맞춰가지고 이미 생활 설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은연중에 내 몸에 쌓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삶의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방이 가득 쌓여 있어가지고 이 지방을 빼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이어트 다운사이징을 하지 않으면 이거 삶을 갖다가 쫓기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퇴직 이후에 그러니까 퍼스트 잡이잖아요. 주둔 일자리에서 벗어난 이후에 주된 일자리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된 일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군더더기들을 갖다가 빼내고서 이 빼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삶에 있는 군더더기를 빼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지 않더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삶의 군더더기를 빼기 위해서 생활의 루틴을 만들어줘야 돼요. 특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제가 진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퇴직하고 나면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눈을 뜨는 게 10시에 눈 뜰 수도 있고 11시에 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대학생처럼. 네. 근데 그러는 순간에 내 안에 쌓여있는 그 군더더기들, 지방들이 오히려 더 살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움직일 수 없을 전까지 어찌 보면은 100kg 이상까지도 쪄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빼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삶의 군더더기를 빼내기 위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일정한 규칙적인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에 이제 제가 특강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그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퇴직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음날 아침에 보통 자기가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일어나고 잠자리 먼저 정리하십시오. 그걸 안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삶의 군더더기가 오랫동안 직장생활 같은 군더더기가 오랫동안 여러분 몸 안에 붙어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내일부터 뭐 일찍 일어나지 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날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잠자리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타이탄의 도구에 나왔던 얘기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있는 삶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잠자고 일어난 잠자리를 정리하는 게 가장 중시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퇴직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잠자고 일어난 잠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정리한다는 얘기는 규칙적으로 내가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서 정리해놓고 밖에 나가서 내가 할 그 생활에 맞게 루틴을 갖다 해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삶의 군더더기를 갖다 빼내는 작업이고 나를 갖다가 삶의 다이어트를 만드는 일이고 다운사이징 된 내 삶을 갖다 설계하는데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 이게 있어야만이 쫓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자리를 정리한 다음에 해야 될 루틴 중에 좀 핵심적인 활동이 달리기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예. 달리기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신 건가요? 그 퇴직하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요. 퇴직해서 아침에 일어나 나와서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3km를 걷다가 3km를 뛰고 해가지고 6km 정도의 아침에 산책을 반드시 했었어요. 그랬던 걸 요즘 와서는 이제 6km를 뛰고요. 아침에 6km를 뜁니다. 3km 걷고 3km 뛰다가 이제 6km를 뛰세요. 예, 6km를 뜁니다. 6km를 뛰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km라는 걸 뛰었다는 것들이 하루만 뛴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뛰어가지고 해오는 것들이 뭐냐면 내 안에 기본적으로 체력을 키우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깨우는 것들이고 내 뇌를 깨우는 것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을 깨우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노후의 가장 강력한 자본은 뭐냐면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뭐 자본, 뭐 돈이니 뭐니 뭐 인맥이니 뭐니 다 얘기하는데 아니고요. 딱 하나 꼽으라면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도 몸이에요. 집중력을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노후의 가장 강력한 자본 그건 체력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대개 다 50 넘어가면 뭔가나 몸에 고장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는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그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달리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자기 삶을 갖다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기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달리기를 갖다가 반드시 하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꼭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간절히 안 좋았어. 나 이거 바빠서. 그러니까 되게 다 그래요. 아, 내일부터 할게요. 뭐 이런 오늘은 얘기들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예,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몸이 좀 약해서 그러니까 좀 걷다가 그다음부터 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여러분은 뛸 수 있는 힘과 시간과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나가서 첫 발만 내딛으면 아, 사람의 힘이라는 게 묘해요. 한 번 딱 움직이고 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퇴직 이후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내가 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 10월 1일 날 제가 퇴직을 했으니까 그때 퇴직자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5년 10월 1일 날 공교롭게 또 10월 1일 날 제가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임명됐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이렇게 교수까지 올라오는 거에 가장 첫 번째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전 뛴 거예요. 달리기예요. 달리기 하게 되면 이게 러너스 아이라고 그래서 뛰다 보면은 나중에 내 안에서 그 쾌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통을 지나고 나면 쾌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쾌감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완전 연수를 시켜버려요. 내 안에 있던 삶의 군더더기, 생각의 군더더기 이런 것들이 다 연수돼 버리는 거예요. 달리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책상에 딱 앉으면 책에 대한 집중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퇴직한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하시라는 게 일단 뛸 수 없으면 걷기라도 시작하고 걷다 보면 뛰고 싶은 생각이 들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달리기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에 달리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체력을 만들라는 얘기를 갖다 첫 번째로 가장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달려보세요. 막 숨이 여기까지 막 턱까지 올라가가지고 고통이 막 밀려오는데 그걸 참고서 조금만 버텨가지고 넘어가잖아요. 몸이 완전히 다 열린 것처럼 그런 쾌감들이 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벌써 이렇게 5년 가까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겹고 힘들고만 하고 고통스럽게만 하면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하다 보면 근데 만들어져요. 즐거움, 쾌감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의 가장 강력한 자본은 전 체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퇴직 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체력을 어떻게 해볼 건가. 전 달리기 했는데 어떤 분은 뭐 등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등산하시든지 뭐를 해서 일단 몸에 에너지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하는 것들을 첫 번째로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몸에 에너지를 좀 채운 다음에 결국 이제 교수님이 5년 만에 되셨지만 달리기로 교수가 되신 건 또 아니시잖아요. 달리기를 강의하시진 않으니까 결국 어떤 지적인 활동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 또 독서랑 글쓰기를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제가 아침에 6km를 달리고 그 다음에 와서 무조건 30페이지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매일 30페이지 책을 읽어요. 왜 30페이지 책을 읽냐 그러면 독서라는 건 내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가 흡수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흡수했을 때 흔히 책을 썼던 그 많은 사람들의 위대한 그들을 저는 이제 거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뭘 배워가야 되는지 배움의 방향 그리고 삶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책 속에서 다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오는데 저는 가장 결정적으로 이 문명을 만들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 이거는 생각하는 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하는 힘이 아니라
그레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들이 5,000년 전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비학적인 이렇게 문명이 발전했던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레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글이라는 것들은 5,000년 전에 만들어놨던 글들도 지금 현재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갖다가 내가 흡수한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지혜들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라는 것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보통 뛰는 사람한테는 러너스 아이가 이제 들어오는데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리더스 아이도 경험하게 돼요. 책을 읽다 보면 그 카타르시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삶의 모습이야. 이런 것들이 안으로 훅 들어와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에 책을 읽다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뭐였냐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들이 편안함이었던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편안함이라는 건 우리 삶을 갖다가 망치고 있는 하나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걸 갖다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불편함을 이겨나가면서 움직여 나갔을 때 오히려 더 삶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걸 그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할 수 없었던 걸 갖다가 그 편안함이라는 습격의 책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리를 갖다가 얻을 수 있으니까 내 세계가 완전히 확장되는 경험들을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독서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러너사이가 느끼듯이 리더사이를 느낄 수 있도록 공부의 그 책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읽는 것들이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입력하는 것들이잖아요. 달리는 것도 내 몸에 에너지를 갖다 입력해가지고 에너지를 갖다 쌓아놓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책도 남의 지식을 내 안에 쌓아놓게 하는 것들이 입력 작업인데 입력만 해가지고는 그 힘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출력이 뭐냐면 글쓰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글쓰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글쓰기에 대한 능력이 없어. 난 글쓰기 할 줄 몰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한 줄만 쓰면 되고요. 두 줄만 써도 돼요. 단지 매일매일 계속 글쓰기를 해나가는 거 이런 경험들입니다. 이게 어떤 힘을 말하냐면 내 생각을 갖다 완전히 정리해 주게 됩니다. 내 생각을 정리해주면 내 생각을 정리해줘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내 삶의 콘텐츠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만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경험했던 걸 갖다가 글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퇴직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글을 써놨던 것들이 이 글들이 논문도 글입니다. 논문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글을 써가지고 출간을 했기 때문에 작가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가지고 제가 교수까지 올 수 있게 됐고 이것들 덕분에 강의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지식의 소비자였는데 이제는 지식의 생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전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 퇴직 이후에도 지식의 소비자로서만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남의 주어진 걸 가지고서 결국 쫓아가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는 지식의 생산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글쓰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글쓰기 모르니까 글쓰기 하는 법들 그런데 관심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퇴직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갖다 변화시키고 있다면 글쓰기는 필수예요. 요즘 AI 있는데 뭐 글쓰기 할 필요가 있어. AI마저도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챗 할 때 질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거의 글쓰기더라고요. 내가 정확한 질문을 해줬을 때 그 AI가 저한테 답변해 줄 수 있고요. 그 답변된 내용을 갖다가 내가 정리해낼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이미 AI를 보고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AI 시대면 오히려 더 글쓰기라는 것들이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AI 시대에 맞춰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적응한다는 생각을 통해서라도 글쓰기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삶이 최소한 퇴직 이전에 소비자로서 지식의 소비자로서 살아왔던 것들이 생산자로 전환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은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하이란 책을 쓴 이유도 뭐냐면 다른 것들 다 치우고 딱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하이가 뭐냐면 달리고 읽고 쓰는 사람의 하이입니다. 달리고 읽고 쓰기만 하세요. 뭐 거대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퇴직하는 순간에 그 하루에 달리고 읽고 쓰기만 내가 정해진 분량만큼만 하는 것 갖다가 지속해 나간다면 그게 나를 뭔가를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이걸 갖다가 송굿이라는 만화에서 나왔던 얘기를 갖다가 비교를 해드립니다. 송굿은 주머니에 넣으면 삐져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송굿과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고 읽고 쓰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 100일, 1년만 하게 되면 송굿이 돼서
아무리 주머니 속에 넣어놔도 삐져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일을 줘요. 저 같은 경우도 교수라는 것들까지 제한을 갈 수 있게 주변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달리고 읽고 쓰는 과정들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를 갖다 뾰족하게 만들었고 그 뾰족함이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졌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퇴직한 사람들은 무조건 자 달리고 읽고 쓰는 부분들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쫓겼을 때 하는 선택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봤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적으로 어떻게 단단하고 무게를 갖출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삶은 계속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경제생활을 해야 되고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동안에도 나는 내 퇴직금을 운용을 해야 되고 나는 계속 경제활동을 뭔가 해야 되는데 현실이죠. 그렇죠. 현실이죠. 뭔가 별을 바라보면서 또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쪽 이야기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퇴직금을 우리가 받잖아요. 결국에 뭐 실수를 하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선 뭐부터 해야 될까요? 퇴직금은 여러분들한테 딱 퇴직금은 뭐라고 하냐면 부채 상환. 부채 상환. 빚이 있다면 딱 따놓고 해서 빚이 있다면 대부분 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진다든가 다른 일들 때문에 빚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퇴직자 분들이 기본적인 빚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에 가장 많은 빚을 만들어내는 건 역시 부동산 담보대출 이 부분들이 꼭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채를 반드시 퇴직금으로 상환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익이 있을 때의 부채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들이 되는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는 너무 치명적으로 나한테 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먼저 부채를 갖다 다 상환해버리고 그 시점에서 새롭게 내가 적은 돈으로라도 뭔가를 갖다가 수익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이 돈 가지고 부채 있는 상태에서 다른 모든 창업을 하잖아요. 뭔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채에서 이자가 갚아야 되지, 부채 원금 상환해야 되지,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국장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쫓기지. 이러다 보면은 완전히 그 가계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가장 편안한 방법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뭐냐면 일단 빚을 갚아놓고 그 상태에서 빚이 없는 상태에서 빚이 없으면 일단 집은 있을 거고 내 몸뚱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몸뚱이하고 집이 있으면 거기서 자면서 그 몸뚱이를 가지고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일자리가 없다고 해도 몸으로 뛸 수 있는 일자리는 있습니다. 지금 다 있어요. 이건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알바를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요즘 다 300만 원 이상은 다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부채를 갚아버리고 그동안에 알바를 해서라도 몸으로 움직여서 기본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내 체력의 노동을 가지고서 견뎌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오면 그때는 이제 새롭게 다시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하는 거지 처음에 퇴직금을 가지고서 투자하는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부채를 갚으세요. 부채가 있고 없고가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얼마나 다르게 하는지 경험해 보시면 합니다. 제가 그래도 저는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 퇴직하고 난 다음에 퇴직금 가지고 부채 다 갚아서 퇴직 이후에 부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달리기도 할 수 있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퇴직하면 진짜 사회적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심란한데도 그래도 조급함을 버리고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퇴직금을 갖다가 부채 상환 다 끝내기 때문에 부채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것도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힘들을 거기서 얻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퇴직금 받았을 때 이건 내 돈 아니다고 생각하시고요. 부채 있는 거 부채를 흔히 다른 사람들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퇴직금 내 돈 아닌 부채를 갖다 갚아버리는 것들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도 2020년 10월 달에 첫 퇴직을 경험을 하셨을 때 모든 자산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 같은 느낌이 있고 이 자산을 뭔가라도 넣어가지고 튀기지 않으면 뭔가 큰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든 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도 되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라는 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는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였냐면 나는 매달 쓰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매달 쓰면서 살아야 돼요. 이 매달 써야 될 돈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는 진짜로 화약고를 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고. 그냥 무조건 폭발하는 거예요. 무조건 폭발해요. 눈에도 이제 뻔한데 그 어리석은 판단을 왜 하는지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조급함이나 이런 부분들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아무리 자산이 다 가파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자산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1년이든지 2년이든 시간이 필요한데 1년이든 2년을 견딜 수 없으면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막 뭐 투자해가지고 뭐 어떤 주식 투자해가지고 막 벌었네 이거는 남의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남의 얘기예요. 이런 생각으로 무게중심을 잡아야지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내가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흔한 말로 화약을 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투자의 세계는 굉장히 뜨거운 세계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에 다 타 죽어요. 거기를 화약을 들고 들어간다고요? 저는 부채라는 건 소득이 없는 부채라는 건 화약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식값이 오르고 막 집값이 오르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 뭐라도 해야지 하는 생각들 하는데 그 뭐라도 해야 되는 건 누구에 해당하냐면 준비된 사람한테 해당하는 겁니다. 퇴직 이후에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만 앞서가서 그런 데 뛰어들게 되면 더 큰 후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부채를 상환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50 이후에 잘못 판단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폭발해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폭발들이 일어나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말은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남의 돈, 대출을 갚으라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러고 나서 현금 흐름을 어쨌든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은 재취업을 해야죠. 그렇죠. 예전의 영광에 비해서는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 있고 아무래도 뭐 과거 연봉 대비해서는 뭐 절반이나 어쩌면 그 이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낮아질 용기가 높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를 다 내려놓는 것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퇴직 이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낮아질 용기라고 하는데 낮아질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대학 교수 됐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닐 때 그 연봉으로 그쪽으로 많은 수익을 얻어가면서 생활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연봉에 지금 3분의 1밖에 안 받아요. 근데 전 좋아요. 그 월급이 너무 좋아요. 다달이 나오는 월급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연봉이나 과거에 받았던 대우나 이런 것보다는 완전히 한 가지만, 그러니까 명예만 주어진 것뿐이지 대우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낮아요. 직장에서 그렇게 막 진짜로 일주일에 7일씩 뼈를 갈아가면서 했을 때 진짜 연봉의 3분의 1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1을 받는데도 그래도 지금도 행복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날 내려놓은 거예요. 날 내려놔서 이제 이 소득만 가지고도 더 행복해요. 지금 받고 있는 거 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더 행복한 사람은 우리 와이프예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요. 다달이 월급 통장 만두를 갖다 주는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의 소중함을 갖다가 깨달아야 돼요. 낮춰가지고 받아들이면 이게 행복이에요. 지금 이 받는 연봉이 너무나 행복해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딱 어느 자기가 재취업하려고 그럴 때 어디를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고민할 때 월급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 뭐가 좀 많았으면 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고정적으로 수입이 나올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고 이런 자리라고 그러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 낮아져서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서 다시 적응한다 그러면 굳이 뭐 큰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진짜로 흔히 말하는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들을 퇴직 후에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체면보다는 어떤 지속 가능성 맞습니다. 방점이 지키는 노후를 위해서 우리는 다 활동을 하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제2의 삶을 설계를 하는 콘텐츠도 만들고 직접 그 콘텐츠대로 살아가고 계신 분으로서 좀 바람직한 노후, 좀 품위 있는 노후 이런 걸 위해서 조언을 한마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가장 중요한 건 배움의 자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달리고 읽고 쓰는 것들이 뭐냐면 전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달리고 읽고 쓰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오늘이 됐구나 하는 것들이 저 스스로 갖다가 자존감을 다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뛰고 그러고 나서 여기 가서 촬영하러 왔기 때문에 촬영 오면서 내 스스로가 너는 오늘의 네가 해야 될 일을 하고서 여기까지 왔다. 너가 오늘의 배움을 다 채웠다. 그러니 너는 오늘 이 자리에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하고 편안하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얘기하고 오면 된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어찌 보면은 품위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배움의 자세인 것 같아요. 어제보다 나은 내가 그러니까 50 이후에는 자꾸 이제 꺾어지는 것들만 생각하지 내가 이 상태에서도 상승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는 없는 시기인데 이때마저도 이걸 갖다 상승하게 만드는 거 뭐냐면 배우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움의 기반은 달리고 읽고 쓰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들 하다 보면 근데 가다 보면 또 문제가 일어나요. 어디서든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툭 쓰러지거나 맞거나 아프거나 했을 거나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갖다가 극복해낼 수 있게 내 안에 유연성을 기르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을 판단해서 두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어떤 유연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에 가장 힘들어 보이는 모습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나이가 먹으면 이상하게 특히 남자분들한테 그런 현상이 많은데 화를 막 진짜 많이 내는 분 많아요. 별거 아닌데도 지하철에서도 막 화를 그렇게 막 계시죠. 많이 내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괜히 와이프한테 애들한테 막 소리치고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러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 것들의 가장 큰 게 뭐냐면 내 안의 유연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갖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연함. 젊은 세대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그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충분하게 유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품위가 아니라 좀 약간 취해 보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계속 배움을 가져가는 자세. 두 번째 부분은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다. 나이가 먹어가면 사실은 딱딱해져요. 이 머리가 딱딱해져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하게 하는 부분들이 나이를 먹어서 진짜 품위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보면은 딱 보이잖아요. TV에서 잘 보시면 진짜로 품위 있게 늙어가시는 분들 보면 얼마 전에 작고 하신 이순재 선생님 같은 경우 이분 보면은 그 나이에도 배우려는 것들이 혼자서 1인 연극을 하기 위해서 그 암기하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셨지만 그 나이까지 계속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늘 웃는다는 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웃으면서 그 상황을 갖다 받아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노래자랑에 오면은 진짜 말도 못할 걸 갖다 그분한테 요구하는데 그분도 막 웃으면서 이 유연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품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 너무 품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중에 나이를 더 그 정도 들어가더라도 저렇게 매일매일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넓이를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요. 그런 분들만이 결국은 노후의 품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존경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시청자분들한테 이것만은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여기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40대, 50대 이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퇴직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다 가까이에 있는데 이걸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퇴직이라는 부분들은 가까이 이미 와 있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걸 갖다가 극복해낼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삶의 아젠다가 하나라는 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좀 여러분들은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저는 이건 같아요. 일단 내일 아침부터라도 일어나셔서요. 5시도 좋습니다. 6시도 좋습니다. 일어나셔서 달리세요.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책 읽고 글쓰기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달려보세요. 그러다 보면 책 읽고 싶은 생각 들고 글 쓰고 싶은 생각이 들 테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꼭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달리는 러너스 하이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